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있으면서 돌아갈 길이 계속 연기되니까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더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느냐? 하와이에 살던 한국 교민들. 이승만 대통령과 한때나마 같이 그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또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 가운데 특히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아버지처럼 대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에 와서 이 8군 사령관을 지낼 때 그 아들은 지미 벤플리트는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폭격기 조종수로 자원 입대해서 한국에 와요. 그랬다가 서해안에서 폭격기를 몰고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실종됐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벤플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플리트는 이승만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하와이에 와 계시다고 하니까 벤플리트는 은퇴하고 난 뒤에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 계셔서 힘드실지 모르니 내가 있는 플로리다에 좋은 별장이 있으니 여기 와서 머무십시오. 얼마든지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월 1일자 이승만 대통령은 답장을 보내요. 제안은 고맙지만 나는 하와이에 계속 있겠네. 그리고 내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효과는 있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꾸며가지고 보낸 거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미국 군인들, 특히 장성들, 더군다나 닉슨, 그 당시 부통령입니다만, 닉슨 부통령까지 이승만을 끔찍하게 존경했어요. 미국인들이 이승만을 존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공산주의의 실패를 1923년에 이미 예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언제 태동하느냐? 1917년, 불과 6년 전입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대중들을 다 속여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회주의의 지상 낙원이 시작된다고 서방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러니 1923년쯤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전쟁을 겪고 그죠? 그리고 휴전선에서 지금 맞대결하고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1923년 저 무렵이 되면은 유럽의 어지간한 지성인들은 뭐 그 사르트르니 알베르 까뮈니 이런 지성인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련 체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또 흠모하고 칭송하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1923년 당시에 공산주의는 요러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의 미국 침략을 불과 침략하기 2년 전에 예견해 갖고 책으로 냈어요. 뭐 그런 거. 또 세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한 예언이 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니까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미국인들, 특히 미국 장성들, 저 당시 미국 장성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유럽 대륙에서 지내고 그리고 태평양을 지내고 그리고 한국을 왔으니 저 사람들이야말로 요 지구상에 한 바퀴를 다 돈 셈이에요. 다 돌면서 보니까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하나씩 이제 열어볼까요? 공산주의 실패를 23년에 예언했던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는데 첫째는 재산을 나누면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깎인다. 고로 그 나라는 절대 부유하게 잘 살 수 없는 거다.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 돈 벌게 해야 그래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현상 유지만 하고 사니 그 나라는 이제 굳어지고 망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들이 우매해진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사상을 통제해 버리니까 지식이 자유로운 지성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중 전체가 우매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당시에는 매스미디어 같은 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질식시키면 예컨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되고 거짓 선동하던 사람들이 앵커가 되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을 계속 우매하게 만들어내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1923년에 이미 지적했다고요. 또 있죠.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이분은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분이에요. 그것도 지금처럼 세속적인 종교가 아니고 정말 종교 본연의 역할, 본연의 임무를 아신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그 오랫동안 12년 동안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특별히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동원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고루고루 다 도와줬어요. 전통 불교를 다시 부흥할 수 있게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일본 불교를 다 몰아내는 데 도와주셨고 마찬가지로 유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유교의 철학을 한국에 다시 이게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이유가 뭐냐? 특정 종교를 번성시켜서 그 종교와 숭배하는 신으로부터 자기 개인이 구원받아갖고 천당에 가고 뭐 극락에 가고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은 종교들 자체가 다 백성들을 도덕심을 갖는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반드시 배반당한다. 이런 5가지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이게 언제 했냐? 1923년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잡지도 해요. 출판 잡지도 하는데 태평양 잡지를 발간하셨어요. 그 잡지 누가 보느냐?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봐요. 어떻게 보냐? 일당들 굉장히 짜게 받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사실은 비슷한 케이스죠. 그분들이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그 힘든 삶에 어떤 지표가 되어주는 이승만 박사, 저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삶이 좀 더 바르게 되고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알뜰히 모은 돈 중에 일부를 잡지 값을 내고 사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 교민들에게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저 글을 써낸 거예요. 저건 지금 봐도요, 이 지구상에서 1923년 당시에 공산주의를 저 정도 신랄하게 제대로 비판한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저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특히 미국의 지식인들은 경탄하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의 미국 침략을 2년 전인 1939년에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 1939년 무렵 되면은 미국은요, 일본하고 같이 가스라데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은 당신들은 한반도를 알아서 하고 우리 미국은 필리핀을 알아서 하고 하면서 협정을 맺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더라도 미국이 크게 개의치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그걸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미국 조야에 경고를 했었어요. 경고해도 안 되니까 1939년에 하와이에 계시다가 워싱턴으로 옮겨오면서 그 워싱턴에서 프란치스카 여사와 둘이 아주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집필을 해요. 그 책이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일본의 정체가 이러이러한 나라다. 고로 일본은 동아시아, 조선과 그리고 중국을 또는 이 동남아시아를 침범하는 걸 넘어서 분명히 미국을 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고 있던 미국인들은 저 영감쟁이 또 망령이 들었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딱 6개월 뒤에 진주만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 미국 안에서 누가 이승만을 존경하게 되느냐? 전쟁의 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 미국 장성들이에요. 왜? 미국 장성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권력자에게 전달을 해봐야 권력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모든 걸 파악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투 정보,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없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전투 정보를 받아들여도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메가더, 렘리처, 화이트, 벤프리트 이런 내노라는 장군들은 답답한 거죠. 누구 하나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동양에서 등장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그 세계 전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공산주의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사회에다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 존경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을 가까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그 인품에 더 흠모하게 되죠.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1953년에 그걸 체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일 간 전쟁을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39년에 이승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네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맞죠? 1953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안보 우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저 조약을 맺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던 것을 미국 장성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심지어 미국이 저런 조약을 안 맺으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거제도에 있던 포로들을 석방해버리죠. 방공포로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걸로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이 조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치인들과의 싸움의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인이라도 이승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애국자구나.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강대국의 안보 우산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심지어 미국과 대결까지 하는구나 하고는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메가더 장군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화이트 장군도 있고요. 저기 벤프리트 장군과 리치베이 장군도 있네요. 모든 분들이 이승만을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힘든 또 그 어려운 또 그 추운 전방에 이승만 대통령은 수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하고 그러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그런데 그 윌버트 초이의 별장에서 머물다 보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서 점점점 난감해져요. 이 박사 부부의 거주지와 생계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언론은 계속해서 극력 비판을 해가요. 그러니 1960년 말쯤 되면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여기에 어떤 대응도 할 능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워준, 독립하고 세워준 건국의 아버지를 거의 내다 버린 거죠. 방치한 거죠.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욕만 해대고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금 도서관에 가셔서 1960년 당시 4.19 이후에 신문, 어떤 신문이든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욕설이 거기에 붙어 있는지. 아마 지금 저분이 살아계셔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다면 상당히 버실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박사 부부의 생계 비용은 그럼 누가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난감해졌죠. 집 문제도 그래요. 그게 별장인데 특히 윌버트 최가 팔려고 내놓으려 그러다가 이 박사가 휴양 오니까 잠시 쓰게 하자 하고 했다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지지 끌어버리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윌버트 최이나 최백열 그 한국 기독교의 대표 최백열 씨나 오중정 전 하와이 총영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돈을 내고 머리를 굴리죠. 굴려서 어떻게 했느냐.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마키키가의 작은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쪽으로 옮기자. 저 집 누구냐? 윌버트 최 집이에요. 윌버트 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내에 있는 집이에요. 저 집으로 옮겨서 그러면 일단 좀 사시게 하자. 여기는 별장이고 별장이니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은 안 돼 있거든요. 그 별장에서는 매일 아침 파출부가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휴양 온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죠. 그러나 생활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일단 모시자 해가지고 마키기가 있는 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윌버트 최가 자기 집을 내놓은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하나. 그리고 생활비는 나머지 이제 다른 교민들 이분들이 뵐 때마다 조금씩 그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기부하는 거예요. 그 1달러도 되고 어떤 분은 5달러 내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요. 거의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동양을 얻어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 마키키가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가구는 어떻게 하느냐? 교민들이요, 자기들이 쓰던 거, 집에 쓰던 거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그걸 들고 와요. 그러면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박사는 그걸 고마워하면서 받아가지고 집 여기저기다가 이제 주방 기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키키가에서 보니까 저 서쪽에 대한민국 쪽이거든요. 그 바다를 보면서 저쪽이 우리 한인이 사는 데인데. 늘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집은 1층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계단처럼, 산비탈에, 이런 비탈에 집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삼각형 공간이 1층이 되어버렸어요. 요 1층 공간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또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2층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림집의 1층이에요. 거기에는 가로 세로 3m짜리 방이 2개, 그리고 부엌 하나,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끝까지 복도가 길게 늘어져 있는 곳에 길이를 재면 약 10m 돼요. 이승만 박사는 여기서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일어나면은 주로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걸으셔요. 하루에 10번씩 왕복하는 거예요. 그럼 100m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 클립 있죠? 종이 클립 10개를 이 벽에 붙어 있는 그 유리창 밑에 창틀에 얹어 놓고 한번 갈 때마다 이걸 하나씩 집어 가지고 날라서 저 반대쪽에 얹어 놔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날르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신 거예요.